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국제관계론 3주차 2교시, 3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장이죠. 3장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현실주의 시각에 대해서 주요 특징들 큰 틀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그 현실주의 시각의 국제관계에서의 현실주의 시각이 역사적으로 어떤 지적인 전통,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요. 그리고 그 현실주의가 또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특히 전통적인 고전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 혹은 구조적 현실주의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현실주의가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현실주의 시각을 통해서 오늘날의 국제사회에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제제도들이 있는데 국가들 간에 협력해서 UN이나 WTO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WHO 국제 세계 보건기구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국제적인 어떤 레짐, 국제적인 국제기구, 국제제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현실주의 시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 세계 무역과 경제 국가 간의 그죠?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할 만큼 아주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다른 여타 국가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 세계 경제 문제를 국제 정치의 국제관계의 현실주의 시각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21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 국제관계 다양한 수준의 국제관계 현상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예측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또 처방을 내리고 우리가 행위해야 할지를 각자 소신을 가질 수 있는 각자가 결정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이 갖게 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레이 클라인의 국력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그런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죠. 뭐 이거는 뭐 수학 공식처럼 뭐 이렇다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과학에서 한번 이런 변수들을 한번 고려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렇게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하는 것만큼 그런 수치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법칙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개념만 살짝 빌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인 같은 경우는 국력이라는 것이 어떤 영토와 인구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군사적인 능력, 경제력, 영토, 인구,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들을 합한 것과 그것을 합한 것과 그 국가의 전략적인 어떤 구체적인 전략적인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그것을 수행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국가의 의지 그리고 국가의 전략이라 그럴까요? 행위하는 어떤 그것을 곱한 것이다. 뭐 이런 여기에 그렇게 도식을 해봤습니다. 뭐그 정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도 이제 국제관계 현상을 쭉 관찰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면 아마 저 공식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어떤 국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저 공식을
변형시키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면 이제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셉 스미스 나이 주니어입니다. 이 미국의 정치경제 학자인데 이분이 개념을 처음 고안해서 지금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파워라고 하면 파워, 국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드 파워라고 하면 군사력이나 어떤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파워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형태의 개념으로 하드 파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 관계에서 하드 파워라고 하면 군사력, 하드 파워가 큰 쪽이 항상 이익을 가져가겠죠. 왜냐하면 하드 파워라는 건 물리력이니까 군사력이 크니까 자국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군사력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것이 이제 전쟁이겠죠.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물리력이 큰 쪽이 승리를 하겠죠. 그래서 하드 파워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그런 국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인이 얘기한 그 변수, 국력을 구성하는 여러 변수 중에 군사력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력도 하드 파워로서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일본과 중국 간에 어떤 갈등이 첨예화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센카쿠 열도 다위타오라고 하는 그 섬에 중국 어선이 접근하자 일본의 순시선이 막았지요. 그런데 이 일본의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중국 측에서는 그 책임이 그러니까 일본 순시선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중국 어선이 잘못을 했다. 와가지고 그쪽에서 충돌을 조작했다. 먼저 했다 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일본이 주장하고 실질적인 힘이 미치는 일본의 해역으로 들어왔으니까 체포를 했습니다. 납포를 하고 일본 법정에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은 이것을 상당히 항의를 하면서 당장 중국인 선장을 풀어주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의 법대로 일본의 영해를 침범한 거기 때문에 또 순시선과 공무를 집행하는 일본 순시선과 충돌해서 피해를 입혔으니까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이때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요. 이 히토류라는 것은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상당히 중요한 재료로서 원료로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 세계가 거의 9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히토류를 수출을 일본에 안 하겠다 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주요 수출 상품인 전자 관련된 상품이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막대한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히토류 수출 금지를 일본에 대한 것을 발표하자마자 일본은 그 선장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거의 굴욕적으로 중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굴복한 그런 모습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군사력은 아니지만 경제 관계로서 어떤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원치 않는데 행위를 한 것이니까 이런 종류들이 대표적인 하드 파워입니다. 그런데 조셉 스미스 나이 주니어는 소프트 파워라는 그런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이런 강제력에 의하지 않고 강제력이라는 것은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원치 않게 그렇죠? 행위자가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행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강제력이죠. 그런데 소프트 파워 개념에는 원치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위를 하게 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라든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뭐 스타벅스 커피라든가 맥도날드 햄버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에 직접 미국에서 만들진 않더라도 그 브랜드를 수출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 로열티를 내면서. 그리고 또 직접 수출하는 수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원치 않는데 수입하고 원치 않는데 소비하는 것이 아니죠. 헐리우드 영화들을 우리가 돈을 주고 본다든가, 그렇죠? 예전에 어떤 인터스텔라 그 영화는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흥행을 했다고 하죠. 오히려 미국에서는 뭐 좀 그 정도까지 너무 길고 또 너무 좀 학구적이라고 할까요? 너무 이렇게 좀 학습 공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그 전형적인 헐리우드 액션 그런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인기를 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애들을 데리고 이거 공부하는 영화니까 몇 번씩 보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히트를 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이 강제로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강제로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강제로 마시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영화를 돈을 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보고 돈을 주고 스스로 커피도 이왕이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소프트 파워인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미국이 소프트 파워를 가졌다는 것은 미국에게 이익되는 행동을 다른 여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하드 파워를 가졌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다른 여타 국가들이 원치 않지만 미국의 강제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이익을 갖다 주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은 하드 파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소프트 파워의 결과는 미국이 강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미국의 이익을 기여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죠. 그럼 미국만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아니죠. 하드 파워라는 것은 국가가 일정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테크놀로지나 어떤 경제력이나 다양한 어떤 요인의 집합체로서 하드 파워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러나 소프트 파워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외에 때로는 좀 약한 국가라 하더라도 소프트 파워에 대한 어떤 그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떤 한류, K-팝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강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들이 세계인들이 한국 음식을 먹고 기꺼이 먹고 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노래를 음원을 돈을 주고 듣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정서를 갖게 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같은 값이면 한국을 지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어떤 결과이고 영향이죠. 한국도 하드 파워는 아니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런 문화적인 K-팝, K-컬처와 같은 이런 것으로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상당히 작은 나라예요. 물론 한반도보다 더 큰 섬나라이지만 여기 남반부에 그렇죠? 남반부에 호주 밑에 남반부의 남북과 가까운 인구도 몇백만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영토와 어떤 인구, 이런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본다면 결코 강대국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호주는 뭡니까? 뉴질랜드는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죠. K-팝과 같은 한국과 같은 소프트 파워는 아니지만 어떤 소프트 파워가 있죠? 여러분들 뉴질랜드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어떤 자연들, 그 반지의 제왕의 어떤 배경이 되는 그런 그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어떤 순전한 원시적인 그런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호주의 이미지를 상당히 높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자연 보호라든가 어떤 환경 문제에 있어서 뉴질랜드의 어떤 행위가 상당히 지지를 받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에 대한 개념과 또 실제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생겨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초강대국이라고 한다면 이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많은 게 아니라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강대국인 초강대국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드 파워에 있어서 미국을 뭐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는 거죠. 중국이 뭐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엄살 부리면서 중국을 좀 더 이렇게 통제하는 통제 범위에 확실하게 두기 위해서 엄살 피우는 것이지 객관적인 어떤 힘의 크기를 본다면 중국의 하드 파워가 미국의 하드 파워에 뭐 근접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어렵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어떨까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미국은 하드 파워뿐만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반미를 외치고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시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미국의 가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뭐 자유무역, 뭐 이런 어떤 것들, 자본주의를 비롯해서 다양한 것들이 바로 서구, 특히 미국의 가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것의 어떤 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이런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얘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하드 파워보다는 소프트 파워에 의해서 지배를 한다고 할까요? 좀 표현이 좀 심한 것 같지만 하드 파워로 상대 국가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하게 하는 것보다는 소프트 파워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뭐 당연하겠죠. 우리 개인 간의 관계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런 완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족폭이나 깡패 집단을 생각해 볼 때 완력을 가지고 주변 이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여러 가지 가치와 어떤 도덕적인 것들 그리고 또 뭐 경제적인 것들도 그렇겠고 강제하지 않지만 이웃들이 전부 다 저를 존경하고 저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행위들, 자발적인 지원들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소프트 파워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굳이 하드 파워를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들은 하드 파워와 더불어서 소프트 파워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데 소프트 파워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어떤 경쟁을 그런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라는 이런 구별된 안경을 가지고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상대적인 힘에 대한 것이 교재에 나오는데 이 현실주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모든 국가들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다. 근데 자국의 이익을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힘을 키우는 것이다. 국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국력이 뭐냐 했을 때 아까 클라인이 설명한 국력을 측정하는 저런 이야기도 그래서 고안하게 된 것인데, 그 국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국가의 지금 여기 나왔죠. 하드 파워이든지 소프트 파워이든지 국가의 힘을 국력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국력이 어떻습니까? 클수록 국가의 이익을 더 잘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절대 국력과 상대 국력, 그러니까 절대 힘, 상대 힘의 개념을 또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구별을 할 때 더 잘 국제관계 현상을 이해할 수 있었듯이, 이 절대 힘과 상대 힘을 구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더 잘 현상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A국이 특정 국가의 힘이 그냥 커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10이라는 힘이었다가 20, 30, 50, 100, 1000 이렇게 커가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 absolute power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는 이 절대적인 힘보다도 상대적인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A국과 B국이 있습니다. 둘 다 자국의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둘 다 10과 10의 힘이 크기였다고 합시다. 그럼 A국이 20이 됐습니다. 그럼 B국도 20이 됐습니다. C국이 30이 됐습니다. B국이 30이 됐습니다. 그러면 A국이 힘이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절대 힘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B국과 비교하면 힘이 커진 겁니까? 안 커진 겁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비교 힘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힘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A국이 10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다가 마이너스 10으로 국력이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B국이 10이라는 국력에서 마이너스 20으로 더 많이 축소했다면 A국은 B국보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이 더 커지는 거죠. 상대적인 힘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A국이 자국의 이익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특히 현실주의 시각에서는 상대적인 힘이, 상대적인 국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역을 할 때나 어떤 국력을 키울 때, 군사력을 키울 때도 상대방이 군사력을 키우게 되면 나는 군사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키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 상대적인 우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가 바로 안보 딜레마라는, 시큐리티 딜레마라는 현상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A국이 힘을 키웁니다. 그러면 B국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B국보다 힘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B국은 상대적인 힘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힘을 키웁니다. 그럼 A국이 B국이 나보다 힘이 더 커졌어. 상대적인 힘이. 그럼 또 힘을 키웁니다.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죠. 상승 효과가 나서. 그럼 언제까지 이것이 올라가는 겁니까? 힘이. 이게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대하고 힘을 키우다 보면 여차하는 원치 않는 우발 상황에서도 전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그런 염려, 그것이 바로 안보 딜레마, 시큐리티 딜레마입니다. 이것은 바로 군비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죠. 안보 딜레마 때문에. 왜? A국이 보기에 B국보다 자기가 힘이 비슷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불안하니까 충분히 우위를 점해야 국가 이익을 확보하겠다고,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조금 더 힘을 키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B국은 위협을 느끼니까 더 키웁니다. 이것이 바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좀 다른 얘기고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면 이 국가들이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합의해서 힘을 적절하게 유지하자 하는 어떤 합의가 있으면 좋은데, 그 합의가 쉽지가 않죠. 신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주의 시각에서 볼 때는 또 다른 방법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힘을 확대를 하는데 무진장으로 확대를 하는데 무진장으로 확대하는 그 개념이 현실적으로 국제사회, 국제관계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그게 바로 핵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핵무기라는 건 절대 무기가 되는 거죠.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핵무기를 보유해서 내가 먼저 공격을 받아도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만 키운다면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단계가 되면 비로소 군비 경쟁이 어떻게 됩니까?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경쟁을 하다가 멈추고 지금까지도 계속 핵무기를 줄입니다. 군축을 하게 됩니다. 군비 경쟁을 핵무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축소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그 세컨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두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국가를 먼저 공격을 해서 제압을 해버리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선제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의 핵무기가 다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그 핵능력, 반격할 수 있는 핵능력을 반드시 키웁니다. 그것이 되어야 비로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이 선제 공격으로 100% 제압할 수 없고 남아있던 핵무기 가지고 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면 공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핵무기를 충분히 보유하게 되면 반격을 능력을 포함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이 국가들은 더 이상 군비 경쟁을 할 수가 없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여기서 핵무기를 뭐 몇 개, 몇십 개, 몇백 개 더 가지고 있는다고 해봤자 비용만 더 들고 관리 리스크만 더 껴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게 되면 여러 가지 국제 관계에서 국력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사례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고 또 기존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애를 쓰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핵무기 얘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현실주의 시각에서 이제 국제 관계를 볼 때는 항상 국가들 간에 국력을 통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뭡니까? 갈등 현상을 보는 거죠. 주로 갈등하는 특성이 있다. 국가들은 협력하기보다는 그것이 바로 현실주의의 가장 중요한 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 시각의 어떤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파워 스트러글 또는 파워 폴리틱스 그죠? 권력 정치 이런 국내 정치에서도 그런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종교나 어떤 가치들,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국가의 행동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현실주의 시각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특정 국가를 도와주고 예를 들면 홍콩 문제에 있어서 홍콩 시민들의 어떤 자유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이 중국에게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한다 하고 명분은 내세우지만 사실은 자유와 인권과 이런 것보다도 뭡니까? 어떤 권력 관계, 그죠? 국력에 있어서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이익 보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홍콩을 완전히 중국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방 또 다양한 국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소국들은
어떤 가치와 어떤 종교 문화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동기가 돼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강대국들도 그렇게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본질은 국가의 행위의 본질은 국가 이익을 위한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지 결코 어떤 가치나 어떤 뭐 종교적인 어떤 도덕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국제관계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현실주의의 틀입니다. 물론 자유주의나 기타 다른 또 시각들에서는 이런 파워, 국가 이익이라는 이런 물리적인 파워보다는 어떤 가치와 어떤 이념들, 종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또 이렇게 전제하고 또 이제 국제 관계 현상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가치와 종교와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런 추상적인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또 그런 것들이 국가 행위에 내가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자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대한민국의 정책을 결정을 대외 정책을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철저하게 그런 것을 배제한 채 국가 이익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이제 각자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세상을 보는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에 의해서 굳어지는 것이겠죠. 그것이 모두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 수업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과 어떤 과정에서의 어떤 고통이 따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주의 전통이 국제 관계에서 이렇게 쭉 발전해온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보면은 가장 오래된 어떤 지적인 전통이 바로 이 현실주의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장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어떤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원인이 되어서 국가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투키티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 이 바로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은 BC 431년에서 404년에 까지 이르렀었던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의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전쟁을 기록한 그 역사책입니다. 직접 이 투키티네스는 거기에 참전하기도 한 그런 장본인으로서 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전쟁의 원인을 찾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저는 이거는 이제 1910년 버전이 그 이후에 여러 번 찍혀 나오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전쟁 후겠죠. 저게 옛날 고대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저 책이 나와 있는지는 아마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어디 출처 소스를 통해서 찾으실 수 있다면 지금 요게 또 이제 수업 내용 중에서 수업 참여 점수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입니다. 여러분 투키티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이것이 언제 최초로 쓰였는지 그러니까 투키티데스가 언제 쓰였는지 그런 걸 명시한 어떤 기록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출처와 함께 또 도어의 Q&A 그 방을 통해서 여러분 올리시면 먼저 올리신 분들에게 또 크레딧을 수업 참여 크레딧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스파르타가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국력을 확대하면서 상당히 국력이 올라가는 아테네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등 국가가
2등 국가가 국력이 향상되는 거. 아까 그 안보 딜레마, 군비 경쟁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것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설명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시각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투키티네스가 펠로폰네소 전쟁 사이에서 왜 그리스가 전쟁으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두 강대 도시 국가들 아테네와 스파르타라는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의 원인을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국력의 차이. 1등 국가를 2등 국가가 따라 마시고 있을 때 따라 마시게 될 때 1등 국가는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비슷한 현상이 미중 지금 갈등과 이런 무역 전쟁과 이런 최근에 좀 이런 좀 이렇게 충돌하는 상태를 이런 상태로 이해하고 또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더 프린스 군주론이라는 책. 원래는 이거 마키아벨리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이런 군주론 내용들이 쭉 이미 1513년에 다 공개가 됐는데 이게 프린트로 책으로서 프린트로 발행된 건 1532년이라고 합니다. 그 마키아벨리 프린스 바로 이건 이탈리아가 당시에 많이 이렇게 나뉘어 있었었죠. 이탈리아가 독일도 그렇지만 작은 도시 국가들로 많이 나뉘어 있어서 기존에 먼저 통일을 하고 어떤 국가 체제를 갖추고 이렇게 하이어키를 가지고 했던 강대국들 특히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껴서 또 갈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이탈리아의 군주들은 그러니까 도시국가의 군주들은 물론 통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게 이 권력에 대한 것 어떤 도덕이나 어떤 뭐 이런 것보다는 권모술수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 권력 그죠? 군주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권력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국제 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런 어떤 고전으로서 바로 이 군주론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꼽고 그리고 영국의 홉스에 대한 것은 이제 리바이아탄이라고 해가지고 1651년에 리바이아탄을 이제 홉스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리바이아탄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괴물이죠. 근데 왜 국가를 괴물이라고 했느냐? 바로 이 홉스가 자신이 얘기하는 자연 상태, 원시 상태에서는 국가들이 그러니까 집단들이 인류가 어떻습니까?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서로 싸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보존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다 싸우니까 이 평안이 없는 거죠. 그죠? 안전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소위 주권을 이양하는 그런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에게 그 리바이어탄이라는 국가에게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성경에도 이게 이제 서양적인 사상이니까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클루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홉스가 리바이어탄이라는 책 제목을 붙인 것도 결국은 성경의 그 괴물들 모든 것을 잡아삼키는 그 욥기에 나오는데요. 그 괴물을 연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동양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만 백성을 모든 사람에게 홍익인간,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인간들을 압제하고 인간들을 잡아삼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국가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가 자신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이제 왕이라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만들어 달라 하는 이런 그런 요구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왕을 만들어 달라는 그것은 결국은 국가를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왜? 내가 더 안전하기 위해서, 이 주변 다른 족속들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우리도 국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홉스의 리바이어탄 이 우리가 전통으로 꼽고요. 그래서 이제 EH카 얘기가 또 나오죠. 이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이제 국가 간에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니까 왜 국가 간에 세계대전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왜 일어났는가를 EH카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것은 국가 간의 어떤 권력 관계가 이렇게 밸런스 오브 파워가 유지되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인 거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리그 오브 네이션스 국제 연맹과 기타 국제 사회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잘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 그죠? 희망을 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국가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30년이 되지 못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거죠. 왜 그랬을까 하니까 국가 간에 행위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적으로 서로 약속하고 합리하고 그렇게 이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자국의 힘을 세력 균형을 맞춤으로 인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백업하는 그런 것이 바로 EH카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에 많은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라인홀드 니버라든가 스파이크만이라든가 모겐소, 조지 캔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신학자,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정치 사상가로서 또 이런 그 현실주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서구의 어떤 학문의 국제관계 전통을 보면 이런 기독교 신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주의에서 얘기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꼭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한스 모겐소와 케넷 왈트인데, 한스 모겐소가 바로 이 Politics Among Nation 이거를 1948년에 이제 저술을 하고 케넷 왈트가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년입니다. 둘 다 현실주의 시각의 할아버지들인데 이 한스 모겐소를 전통적인 클래시컬 리얼리즘의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니오 리버리즘 신현실주의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케넷 왈츠입니다. 두 시각이 둘 다 국제관계 현상, 국가들이 왜 전쟁을 하고 어떻게 국가들이 행위하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 전통적인 현실주의자들의 가장 핵심은 국가입니다.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국가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그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벨 오브 애널리시스 얘기했죠. 분석 수준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바로 국가 수준에서 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 시각입니다. 바로 이 클래시컬 리얼리즘, 전통적인 리얼리즘은, 현실주의는. 그런데 얘네들은 니오 리얼리즘은 현실주의 시각은 국가 수준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인터내셔널 시스템 수준에서 국가 행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가가 어떤 국가냐, 민주주의냐, 독재냐, 나치 극우 국가냐, 뭐 이런 것, 뭐 공산주의 국가냐, 이런 국가의 특성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국가들이 어떤 국력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더 호전적이고 좀 더 하드 파워를 활용하는 걸 좋아하는 국가 속성상 그런 국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국가들이 파워를 깨지 않도록 밸런스 오브 파워를 잘 맞출 수 있는 것, 국가들 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초점이 여러분들 혼동되지 않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읽을수록 혼동되지 않고 잘 더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얘네들은 국가의 분석 수준을 초점을 둔 것이고 얘네들은 국제 체제 분석 수준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예를 들어서 국가가 왜 그렇게 행동하냐? 전쟁을 하느냐?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더 전쟁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국가의 속성들이 있다. 국가마다 다 성격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가치들을 더 공유,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국가들이 자유주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그죠? 그런 덜 호전적인 평화주의적인 그런 국가들이 힘을 가지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민주주의 국가건 독재 국가건 무슨 나치 국가건 공산주의 국가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들 간의 힘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국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도 전쟁을 하게 되는 거고 공산주의 국가도 전쟁을 회피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전쟁과 국가의 행위를 무엇에 초점을 두어서 국제 시스템의 구조를 보는 겁니다. 전쟁이 더 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 구조가 있고 전쟁이 안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국제 구조는 어떤 구조냐? 아나키, 무정부 상태다. 다시 얘기하면 국가들 간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 위의 권위체가 없기 때문에 국가들이 다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국가들이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힘의 균형이 이룰 때만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교재 보면 이제 현실주의 시각하고 이제 국제 제도, 국제 기구를 또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현실주의는 국제 기구는 그럼 무엇인가? 바로 국가들 간의 국가 이익을 위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국제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제 제도, UN도 그렇고 뭐 옛날에 국제 연맹도 그렇고 WTO나 다양한 어떤 국제 레짐이라든가 국제의 어떤 새로운 조직들, 국가들 간에 만드는 조직들, 이런 것들은 국가들 간의 관계, 힘을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국가들 간의 관계 속에서 결과로 나오는 것이 국제기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국가들 간의 행위를 제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국제기구는 국가들 간의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국가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이 달라지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국제기구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국제기구가 국가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결성되고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상호작용의 양태가 바뀌면 그 국제기구는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현실주의 시각이 국제 제도를 보는 시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국제사회에 이전에 어떤 환경 보존에 대한 것들, 우리 이제 국제 환경 레짐들이 있죠. 뭐 도쿄 합의라든가 뭐 기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파리 의정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뭡니까? 국가들 간의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상호관계의 결과로서 나타났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상호관계가 변형이 되면 이것도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미국이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만들어 놓은 이 국제 환경 레짐에서 탈퇴한다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현실주의가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이 국제 환경
레짐이 환경 기구가 각 국가들에게 이산화탄소를 이만큼 줄여라, 이만큼 줄여라, 이만큼 줄여라 그렇게 하지요. 규정을 하죠. 약속을 하죠. 그래서 기존의 국제기구가 환경국제기구가 국가들의 행위를 제약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을 봐라. 미국이 뛰쳐나가고 또 다른 국가들이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 뛰쳐나가면 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저기서 다 회원국들이 다 뛰쳐나가면 우리만 손해볼 수가 없다. 미국은 나가서 마음대로 이산화탄소 얘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우리만 힘들게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힘들게 부담을 질 필요가 있는가? 그런 국가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뛰쳐나가겠죠. 그러면 이 환경국제기구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태로 간다면 현실주의 시각이 이해하는 국제기구라는 현상이 좀 더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요약하면 현실주의 시각은 국제기구가 국가들 간의 행위를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들 간의 행위의 결과로서 국제기구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어떤 중요성이 상당히 이렇게 좀 삭감되는 것이죠. 그런 시각이 바로 현실주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경제 부분이 이제 되는데요. 세계 경제를 현실주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과제로 한번 내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지구화가 되고 지구촌화가 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 그랬죠. 국가 간의 경제 상호 의존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가 간의 갈등을 축소하겠습니까? 아니면 증대시키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경제적인 상호 의욕, 국가와 국가가 서로 무역을 해서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이 깊어지면 상호 의존이 깊어지면 그 국가는 전쟁을 할 가능성이 갈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현실주의에서는 무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상호 의존이 심화되면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너무 깊어지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갈등하는 대상은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나하고 같이 관계를 맺어서 내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람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하고 싸우는 경우는 없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호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국가들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황이 일어나서 더 갈등하고 전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론적으로 국제 관계 학자들 간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입니다.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은 국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느냐, 촉진하느냐, 아니면 억제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고사의 시험 문제로 제가 출제를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의 심화가 국가 간의 갈등을 촉진하느냐 저해하느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지금부터 조금씩 정리를 하시면 중간고사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이디어를 드리면 현실주의 시각에서는 무관하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이 심화될수록 갈등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자유주의 우리가 이제 4주차에 얘기할 자유주의 시각에서는 국가 간의 협력 관계가 그 상호 의존이 깊어질수록 갈등이 완화된다는 그런 논리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각자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에 따라서 다른 시각이 더 선호할 겁니다. 다른 시각을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시각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주장을 펴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예. 요 정도 하면 우리가 현실주의에 대한 것들을 대충 정리를 했다고 보고요. 여러분 혹시 교재 읽으면서 또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또 무슨 다른 견해가 있다거나 뭐 하시면 도어 시스템의 Q&A 방을 활용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지만 가급적이면 도어 시스템을 활용하시기를 제가 권장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우리 이 수업에 들어와 있는 다른 학생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면 이런 수업과 관련되는 것들은 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 꼭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주차 요 정도 하고요. 과제들 시간 잘 맞춰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4주차 이제 우리 4장 이제 자유주의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교재를 읽으시면서 요약을 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동영상을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